이번 시간에는 정유재란과 순천 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순천 외성을 강의 소재로 삼은 이유는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긴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전쟁이 일어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때문에 전쟁은 아무리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곳이 순천 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천 외성을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 사학과 이육입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의 침입을 받지 않았던 호남 지역이 정유재란이 되면 본격적으로 일본군의 침략 대상이 됩니다. 정유재란을 일으킬 때 일본군이 폈던 전략은 전라도를 점령해서 군량 보급로를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진왜란 때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양반이나 의병장, 부자들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곡식을 뺏어서 일반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백성들을 회유하고 포섭해서 일본군 편으로 삼은 다음에 그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전황이 여의치 않으면 호남이나 남해안 지역에 성을 쌓고 지구전을 펼쳐서 제2기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 정유재란 당시에 일본군이 썼던 전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산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더 이상 북상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 남하에서 농성전을 펴게 되는데 크게 울산과 사천, 순천 이 세 군데의 성을 쌓고 농성을 합니다. 즉 일본군의 주력 부대가 울산과 사천, 순천 등이 어떻게 보면 모여있는, 그래서 보통 삼굴, 세 군데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순천 지역의 외성에는 고니시 유키나가, 우리가 흔히 소서행장이라고 하죠. 일본군의 어떤 주력 부대 중에 하나인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 순천 외성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것은 일본군이 점령 지역에 붙여놓았던 방문입니다. 요새로 치면 대자보, 벽보 뭐 이런 걸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지금부터 각 군현에서는 사민과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살면서 오직 농사에 힘써라. 농사에 힘써라. 이 얘기는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자기네들의 군량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높은 벼슬에 있는 자는 샅샅이 찾아내서 주륙해라. 왜 높은 벼슬에 있는 자를 주륙하느냐? 이들이 의병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벼슬에 있는 자의 처자와 종을 죽여라. 처자는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종들은 결국 의병들이 뭐냐면 바로 이 노비들이 의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인들의 가택은 불태워라. 결국 어떻게 보면 의병의 싹을 자르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관인이 숨어 있는 것을 신고한 자는 포상할 것. 네 번째, 죽을 죄를 면제받은 군현의 인민이 돌아와 살지 않으면 모두 불지르고 죽이겠다. 즉 일본 편에 가담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일본군은 고관에 대해서 가혹한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농민들에게는 안전을 확보해 주죠. 너네들 해치지 않겠다. 그 대신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민폐를 줍니다. 민폐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곡식을 나눠줘요. 곡식을 나눠주는 대신에 민폐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민폐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가거나 또는 일본군 주둔부대를 방문하거나 할 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약탈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즉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 그 대신에 조세를 납부해라. 또는 외성을 지을 때, 순천 외성을 지을 때 이른바 인부로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유를 거부하면 죽여버리죠. 사실 현재 우리가 그 일본군들이 일본군뿐만이 아니죠. 정근대 사회에서 전쟁을 해서 이겼을 경우 자기가 어느 정도의 승리를 거두었는가를 증명하는 게 뭐냐? 목을 베는 거죠. 그래서 목을 벤 그 머리의 숫자 가지고 전쟁의 그 승리의 크기, 얼마나 대승을 거두었는가를 증명합니다. 근데 머리를 베면 이게 썩어버리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이 코를 뱁니다. 처음에는 귀를 베게 했는데 귀는 두 개라서 위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명 죽여놓고 두 명 죽였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코를 베게 합니다. 그리고 그 코를 받치게 되면 요새로 치면 군 검찰이 그 코 숫자를 세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데 현재 남아있는 곳이 약 3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그 영수증이 코의 숫자가 총 29,678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조선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조선 인민들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협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상에 보이는 이 자료를 보시면 해남, 강진, 장흥, 보성, 무안, 쉽게 말해서 전라도 지역의 그 바닷가 근처 대부분 지역이죠.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일본군 편에 붙어가지고 일본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주로 향리라든가 천인과 같은 하층 계급들이 적극적으로 일본군에 협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족들도 협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의 박사유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을 소소행장 고니시 유키나가에 첩으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양반들은 의병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리나 천인과 같은 하층 계급들이 회유와 포섭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그러면 이들은 왜 협조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7년 전쟁 동안 유일하게 일본군의 침입을 받지 않은 곳은 호남이었고요. 그래서 호남의 백성들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명나라 군대의 군량을 공급하는 거의 모든 책임이 호남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7년 동안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그래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던 민중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신 세금을 내라. 그리고 조선 정부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의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뿌리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선의 힘없고 가난한 민중들은 일본 사람들 편에 가담해서 살 길을 모셔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조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삼은 일본군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 울산, 사천, 순천 세 군데의 소구를 거점으로 삼아서 농성을 하니까 결국 조명연합군이 사로병진 작전이라고 하는 최후의 공격을 감행합니다. 사로는 네 군데 길입니다. 그 네 군데 길은 첫 번째 길은 한 부대가 울산을 공격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길은 사천을 공격하는 거고요. 세 번째 길은 순천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로냐? 마지막 한 가지 길은 수군으로 외교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호남에 주둔하고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육군과 수군의 연합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순천 외성을 공격하는 조명연합군은 명나라 육군 장수인 유정이 지휘하는 명나라 육군과 조선의 육군을 지휘하는 권율과 명나라 수군 장수인 진인과 조선 수군의 이순신 이렇게 크게 4개의 부대로 구성해서 순천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 부대의 군사 지휘권이 명나라 장수인 유정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정은 굳이 조선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그렇죠.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고 남의 나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일본군을 공격해서 외교성을 뺏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격하려고 하지 않고요. 공격을 하다가도 조금 이따 다시 화면에 보이겠습니다만은 일본군들의 성 쌓는 기술은 대단합니다. 굉장히 철옹성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농성하고 있는 일본군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그거를 일본군의 어떤 그 농성하고 있는 일본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육군과 수군이 효과적으로 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정과 진린이 약속을 합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동시에 수군과 육군이 공동으로 외교성을 공격하자. 그렇게 해서 이른바 수군은 그 약속을 믿고 일제히 명나라 수군과 조선 수군이 일제히 외교성을 바닷길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일본군은, 수군은 조선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수군의 공격하는 방식은 해적 공격하고 똑같습니다. 배가 이렇게 같이 서로 있다가 상대방 배에 가서 부딪혀요. 부딪혀서 일본군의 그 상대편 배의 어떤 기동성을 상실시킨 다음에 건너갑니다. 거기서 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 수군의 공격 방식, 명나라 수군의 공격 방식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포를 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와 달리 그 바다에서는 이 배들이 포를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포, 우리가 조총은 없지만 대포의 성능은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포의 성능이 뛰어난 조선의 수군이 일본 수군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은 계속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육지 쪽으로 해서 외교성을 공격하기로 한 유정은 조금 공격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퇴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본군이 절반으로 나뉘어서 절반은 육군을 막고 절반은 수군을 막아서, 그럼 아무래도 전력이 분리되기 때문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동시에 두 부대가 이 방어망을 뚫고 성을 점령하는 작전인데 한쪽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육군을 막아야 일본군이 조선 수군을 막는 쪽으로 증강 배치되니까 초창기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던 전세가 계속 불리해지는 겁니다. 뭐 불리하다기보다는 처음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머지않아 썰물 때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진린에게 계속 연락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저기 개펄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후퇴하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명연합군 4개 부대의 총지휘관은 유정이지만 수군의 지휘권은 진린에게 있습니다. 진린은 이순신 장군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고 약간의 승세에 교만해가지고 빠져나오지 않고 더 깊게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물대를 만나가지고 개펄에 고립되고 맙니다. 기동성을 상실한 명나라 수군은 일본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나라 수군은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고민합니다. 이거를 모른 척하고 후퇴하면 조선 군대 입장에서는 뭐냐? 일부러 이역만리까지 와서 조선의 전쟁에 참여해준 명나라 수군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도첨사와 그 부대를 보내서 진린의 수군을 후퇴시키고 철수시키고 그 사도첨사가 전부 다 그 휘하군관까지 군사까지 전부 다 전멸하는 피해를 입고 맙니다. 이게 지휘권을 자기 나라 군대가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비극일 수도 있죠. 하여튼 이런 상태가 바로 외교성 전투입니다.
이 화면상으로 보시면 여기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외성입니다. 지금은 이게 다 간척이 돼가지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지만 바로 외교성은 바닷가에 붙어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 벼랑 위에 있는 이게 천수각이라고 일본군 지휘부가 거주하는, 그리고 주변 정황을 살펴보는 곳입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깎아지른 벼랑이에요. 그리고 그 벼랑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오는 곳에 이제 이 부두가 있는 겁니다.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바로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물이 빠져버리면 저기에 고립되는 그런 요새고, 또 보시면 이게 해자입니다.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그런 철옹성이죠. 하지만 명나라 육군이 힘껏 싸웠다면 점령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정은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때 싸워줬던 사람들은 누구냐? 조선의 의병장이었습니다. 임환 장군을 비롯한 호남의 의병장들은 어떻게든 싸워줬죠. 하지만 명나라 부대가 빠져버린 다음에는 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시면 볼 수 있는 그 흔적인데 이게 바로 해자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군 성문터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진상으로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얘네들은 문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꺾어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내서 확 밀고 들어오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군대의 속도가 늦어지죠. 늦어지는 순간에 양쪽에서 협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만 그런 게 아니고 코쿠치라고 그래가지고 문을 지나서 성으로 들어가는 곳곳이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쿠치 같은 경우는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면에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략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현재 이게 남아있는 그 천수각의 그 밑에 건물의 아래 기단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현재는 저 정도만 남아 있고요. 마주 보이는, 지금 저기 보이는 이게 이제 현대제철이라고 간척지 위에 세워진 공장이고요. 그 너머에 보이는, 사진 너머에 보이는 저 섬이 이순신 장군이 주둔하셨던 묘도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소극적인 유정은 최선의 정책이 뭐냐? 쌍방간의 피해 없이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소소행장은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결국에는 전쟁이 끝났으니 철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닷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절대 틈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소소행장이 유정에게 뇌물을 줍니다. 엄청난 양의 뇌물을 주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철병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보호해달라 라고 하고, 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정에게는 그게 최고의 승리거든요. 결국에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린과 이순신은 그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소행장은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라 10척만 살짝 내보내 봅니다. 그들이 이순신과 진린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돼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순신과 진린이 지키고 있는 바닷길로는 철병이 어렵겠구나 해서 다시 소소행장이 전략을 짭니다. 이번에는 수군대장인 진린을 꼬시는 겁니다. 한 척만 보내게 해달라. 남쪽으로, 남해 쪽으로 한 척만 보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게만 해달라 라고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뇌물을 진린에게 보내줍니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군의 조명연합군 수군의 지휘권은 진린에게 있었고, 진린이 동의하면 이순신 장군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와 사천 쪽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에게 조선의 상황, 소소행장의 상황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천과 남해, 울산 쪽에 주둔해 있던 수군들이 소소행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제히 몰려 들어올 것이 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소소행장군을 가운데 두고 명나라 육군과 조선 수군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역으로 소소행장군과
울산 남해 사천에서 오는 일본군에 의해서 조선 수군이 고립 포위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위되기 전에 먼저 소서행장을 도우러 오는 일본군을 맞서 나가 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그게 뭐냐면 바로 노량해전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는 거죠. 만약에 외교성 전투에서 명나라 육군과 명나라 수군, 조선 육군과 수군이 합심해서 공격을 했다면 노량해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의 대표적인 명장인 이순신 장군을 잃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더 큰 비극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성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가 지휘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승기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 두 번째로 명나라 군대는 약간 피해만 입으면, 특히 명나라 육군은 약간만 전세가 불리해지면 바로 퇴각해버려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순천 지역의 농민들이 처음에는 일본군 편에 섰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군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결국에는 침략군, 약탈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일본군을 몰아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순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오니까 그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3,000석의 군량미를 모아가지고 유정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에다 쌓아놓고 있죠. 근데 퇴각할 때 그 곡식 그냥 버려두고 가요. 그래서 그 곡식이 명나라 군대가 빠지니까 소서행장군이 가서 그 곡식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다시 명나라 군대에게 다시 또 군량미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 군대는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군이 철병한 다음에 없어요. 유정은 그냥 아무도 비어있는 텅 빈 일본군이 없는 군대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걸 자기네가 이겼다고 돌려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목을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빠져나간 그 외교성에 남아있는 건 누구냐? 일본군에 협력하면서 외교성에 들어가 있던 조선 사람들 또는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목을 다 벤 다음에 이들이 일본 사람이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 조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했지만 결국 전쟁터는 조선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그대로 조선 백성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호남 민중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피해하고 후유증을 남겼어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 정말 죽을 맛입니다. 7년 동안. 그 다음에 일본과 명나라 군사들의 만행과 약탈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죽어나는 건 힘없고 가난한 민중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주민들은 살 길을 찾아서 일본군이나 명나라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편에 가담했던 민중들은 처음에는 조세를 줄여준다, 곡식을 준다 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 결과는 결국 그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철군할 때 조선 사람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군대에 의해서 참수당하고 맙니다. 일본에 가담하지 않은 민중들, 명나라 군대의 군량 공급과 침탈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명나라 군대는 이기면 자기의 공이고 지면 군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 군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선 대신을 조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전쟁이 수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7년간 기하선성에 허닥이면서도 모았던 3,000석의 군량미를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명나라 군대가. 사료상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길바닥에
쌀알로 가득 차 있다. 응? 뭐 그런 정도로 그냥 남의 어떤 피와 같은 곡식들을 허비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사는 민중들에게 전가된다. 그것을 정유재라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전쟁은 피해야 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이른바 외교성은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에 오시게 되면 혹시 꼭 순천왕과 함께 순천 외교성에 가셔서 그 당시 조선의 백성들이 흘렸던 피와 땀,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